저 김창도 사회 보시는 분이 여러 세 사람에 대해서는 소개를 해줬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시간대 되면 굉장히 필요한데 나이 드신 선배님들 또 오늘 함께 참석해 준 교주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서 소개도 되었지만 국가안보 위기는 외부적으로 또 특히 우리는 약소국가로서 한미동맹 관계에서 동맹연루로 인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전쟁으로 이어지는 그런 직접적인 사례도 우리를 경험을 했고, 아마 다 기억하시겠지만 21년도에 북한에서 21년도 6월 8월경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당시 미군 철수하고 나서 그 아프간 정부는 탈레반한테 몇 개월 내로 정부가 전복되는 그런 경험도 우리가 얼마 전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1세션에서 한미동맹 문제를 깊이 다뤄주셨습니다만 사실은 국가안보의 최대 위기의 요인은 지금 2세션에서 다루는 북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 중에 간첩 사건이 대대적으로 3, 4년 전에 많이 일어났고 검거도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국내 국가 안보 위기와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강릉원주대 경교수로 있는 김창호 교수가 심도 있게 짚어주실 거고요. 옆에 계신 민경우 길 대표는 우리 안보 역군들 입장에서는 창과 방패의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방어, 방패 역할을 할 때 우리를 찌르는 그러한 그 상의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머리도 명석하시고 굉장히 이제는 우리 쪽으로 와서 함께 국가안보를 걱정하고 국가안보에 대해서 어떻게 튼튼하게 방어벽을 치고 어떤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함께 고민하는 이런 입장에 서 계신 분입니다. 두 분의 발제와 토론을 위해서 한번 성원해 주신다는 차원에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이어서 김창호 교수의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창호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런 어떤 고명한 자리에서 이렇게 발제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표하기 전에 이 우리 간첩단 수사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게 된 우리 후배 수사관님들께 엄청나게 또 격려와 그 다음에 노고를 갖다가 이렇게 또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또 지휘부에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또 지휘를 또 잘 해주시는 우리 지휘부에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간첩단 사건에서 이 자료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이제 마지막 사건을 갖다가 지금 간첩 사건을 했는데 그 마지막 간첩 사건이 민노총 사건입니다. 이 민노총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사실상 우리 대주주입니다. 대주주가 되어가지고 지금 사회 곳곳에 지금 공무원도 지금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양성태 대법원장을 우러앉혀서 패러디까지 하는 그런 게 공무원 노조입니다. 그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국민들은
그 민주노총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경계를 하지 않는 것도 많은데 사실상 우리 사회의 그 좌파의 최고 대주주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전에 간첩단 사건의 그 특징을 사건별로 좀 보면서 그다음 안보 위기의 유형과 그 실상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하는 그런 순서로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국가안보 위기인데 또 한편으로 우리 역사적 시련 속에서 살아남은 민족 우리나라밖에 없죠. 그 중에서 지금 그 하버드라든지 스탠포드 또 옥스퍼드 해외 뉴스의 그 스카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그것을 한마디로 생존으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당히 공감을 가지면서 지금 우리 지정학적인 조건에 끊임없는 대남 공작이 전개가 되고 있죠. 거기에 대한 우리 대처는 여러 가지 외교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 국방 부분, 안보 그 부분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주 국방이고 특히 동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최첨단 시대 사이버입니다. 사이버는 지금 미래 사회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바탕하에 외교 전략으로 원교 건공 그런 책략과 그 다음에 또 원교 건공만 갖고 되진 않으니까 설린 오책을 같이 이렇게 겸해서 하는 그런 어떤 외교 책략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어려운 시기에 국가안보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후세대들은 최첨단 과학기술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살게 되는데 지금 일단 2050년을 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변재선 사입사령 전 사입사령관 교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그 시대의 흐름은 핵융합, 양자 컴퓨터, AI, 항공우주, 해양조서, 자율주행, 에너지, 2차전지 등 5차 산업으로 지금 2050년도 되면 본격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휴대폰을 쓰고 있듯이 로봇이 바로 지금 우리 옆에 있을 테고 그런 가운데 거기서 우리 대한민국 계속 이렇게 국가안보적으로 살아남고 미래의 후세대들한테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조금 거창합니다만은 100년 대계, 1000년 대계를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 넘게 제가 EU 같은 한국, 몽골 연합과 그다음 그 확장적으로 코리아 연합, 그다음에 지금 그 북극 항로가 개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종연행체의 한국, 만주, 연해주 이런 경제동맹 또 이렇게 한번 이참에 한번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자, 북한은 이제 사회 공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남 공작과 그다음 군사 영역, 외화거리, 가상자산 우리가 얼마든지 여기서 북한 지금 국가 위기 상황을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국가 위기를 정말 우리 국가안보실과 그 다음에 국가위기 상황센터에서 그 실무 핵심 부서에서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좀 잘 해달라는 그런 바람에서 나왔습니다. 자, 최근 간첩단 사건입니다. 민노총 간첩단 사건, 창원 간첩단 사건, 제주 간첩단 사건, 청주 간첩단 사건. 이 민노총 간첩단 사건과 창원 간첩단 사건, 제주 간첩단 사건은 2023년도에 동시에 거의 같은 시기에 수사를 했고, 청주 간첩단 사건은 좀 21년도에 수사를 한 사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남 간첩 공작의 특징을 봤습니다. 지금 이 간첩단 사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해외에서 접선을 해서 바로 지령을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령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심지어 90여 건, 100여 건. 그 다음에 이 지령을
정말 진짜 이 진행이 내려오는 걸 한번 그 책자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그다음에 분석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진행을 보니까 어떻게 우리 사회를 그렇게 속속들이 잘 분석하고 들여다보고 그것을 분열시키고 하고자 자기네들의 목표로 맞춤식으로 정말 하고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고 또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작 지도부가 해외 접선을 통해서 고첩에 대해서 항상 지도 검열하면서 많은 부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이 대남 공작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1심 사건 때부터 스테가노그래피라고 벌써 암호 체계를 계속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공작 지도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과 달리 해외에서 접선하고 하다 보니까 고척들에게 사사건건 깊숙이 개입합니다. 인터넷을 활용해가지고 엄청난 세부적으로 지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공작 지도부가 고척의 활동 능력과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광범위한 임무도 부여하고 있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면도총 간첩단 사건하고 창 간첩단 사건, 제주 간첩단 사건, 청주 간첩단 사건을 표로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정리를 해봤으니까 이 표로 좀 참고하시고요. 중에서 민노총 간첩단 사건이 특히 석고노 같은 경우에 15년을 1심에서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9년 6개월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지금 이 간첩단 사건에서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분명히 김정은이한테 충성경책을 했을 텐데 그럼 북한 조선노동당에 가입을 해서 광고가 단체에 가입을 한 그런 부분, 그다음 목적 수행, 목적 수행 부분 이런 부분이 창원 간첩단 사건에서 목적 수행 의율이 빠졌습니다. 이런 의율상의 문제도 우리 수사관들이 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기소를 할 때 그런 검찰은 또 물론 증거의 바탕을 해서 기소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기소하는 과정에서 좀 더 검찰이 좀 더 이렇게 원정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노총 사건은 보면 우리 국정원의 그 마지막 수사 사건입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 자료를 정리하는 가운데 보니까 우리 그 SNS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유튜브에 보니까 동행과 뉴스타디라는 그 앵커가 정말 그 사건을 갖다가 참 정리를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이제 지금 오늘 시간상 비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요 유튜브를 한번 들어보시면 참 정말 정리를 잘 되고 이해가 속속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노총 간첩단 사건이 또 아주 이제 대부분에서 또 이제 지금 이번에 이제 그 9년 6개월 해가지고 징역 그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첫 번호는 9년 6개월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또 대상자는 징역 3년 그다음에 두 명은 무죄로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형량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이 앞으로 이제 우리 국정원에서 수사는 이제 다시 또 언제 또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 국정원에서 지금 마지막 사건을 하고 난 이후에 한 5년 내지 한 10년간은 아마 간첩단 사건은 아마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그 사건을 간첩 수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우리 수사관들이 그 체정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영화는 NG가 다 되죠. 다시 하면 되는데 우리 수사관들은 한 번 그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그 기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영화보다도 더한 일이 해외에서의 체정하는 수사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수사관들이 그래서 제가 서두에 참 우리 후배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수사를 해본 결과 이제 북한 지령에 따라 민노총이 완전히 북한에 장악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민노총의 조직국장은
사실상 어쩌면 좌파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자리를 통해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직도 보니까 사기업 형태를 빌어서 위장 은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사기업 형태로 위장을 했으면 이제 단체 부분도 의율이 되어야 되죠. 그 부분이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조직의 검열과 암호자재 수를 위한 해외 접수. 그 다음에 정말 이 간첩 사건이 중요한 부분이 주요 시설을 갖다가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아로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죠. 타겟이 보니까 평택 유류수 장고, LNG 그런 어떤 타겟이 좋은 그런 부분을 유사시에 폭발을 시키고 거기에 관련된 국가기관망 그런 부분 자료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정말 경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민노총을 통해서 정치 선동을 하게 됩니다. 타겟은 보수 우파가 절대 집권을 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당 정치에 개입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형태가 총회장이 김정은입니다. 김정은. 그 다음에 공작지도부가 문화교육부, 지사, 그 다음에 쭉 이런 형태가 있는데, 시간상 제가 좀 이렇게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좀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쭉쭉쭉 이렇게 PPT 보면서 중간중간 설명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령문을 갖다가 이 지령문이 지금 현재 제가 한 30여 건을 정리를 했습니다만 90여 건, 100여 건 지령문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사건마다 민노총 사건뿐만 아니고 창원간첩단, 그 다음 제주간첩단, 청주간첩단 다 지령문이 상당합니다. 그 지령문을 정말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국가 지금 체계도 지금 특히 북한 공작원을 만나게 되는데 최근에 이광진, 김영성 이런 북한 공작원이 최근 등장되고 그다음에 신규 공작원 또 2명이 돼서 4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창원간첩단, 창원간첩단도 수사 결과에 보면 이게 사실 범죄 조직입니다. 범죄 조직인데 범죄 단체는 의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수사도 그다음에 이 재판 지연 전술을 엄청나게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창원간첩단 사건과 제주간첩단 사건은 지금 재판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자, 창원간첩단 사건은 자주통일 민중전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최고 우리 부처 중에서 최고 대빵 이사장이라고 합니다. 이사장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 다음에 산업조직이 쭉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지령문을 보면 나중에 조금 이따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지령문의 형태가 반정부 투쟁, 그 다음에 주요 시설 폭파, 그 다음에 국내 여러 분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 세력 부식하는. 자, 그래서 제주간첩단 사건 같은 경우는 H기획, 기획 해가지고 한 길에, 오로지 한 길로 가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주간첩단 사건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네, 제주간첩단 사건하고 창원간첩단 사건은 유사하면서도 또 좀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자료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청주간첩단 사건이 최근 대법원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청주간첩단 사건은
결국은 사건이 가장 처음에는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생각했습니다만 결국은 조직 내부 분열로 인해 가지고 조직 내부 분열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사건이 생각보다 그렇게 파급 효과가 크지 않다고 재판부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형량이 아주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네. 자, 그래서 청주 간첩단 사건은 결국은 이제 항소심대로 이제 확정이 됐는데 전종표로 징역 2년, 그 자격정지 2년 선고됐고, 그 다음에 박영윤과 윤태영 선고돼서 형량이 대폭 감형이 되고 범죄단체가 무죄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항소심대로 바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청주 F-35 기지 스텔스 그 전투기 도입 반대 그런 크게 활동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을 갖다가 별로 평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그 운동권에서도 이 보면 그 청주 간첩단 사건 같은 경우는 좌파들 운동권에서는 별로 이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그런 사건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첩단 사건 수사 재판 과정의 특징을 보게 되면 결국은 해외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등에서 계속 해외 접선을 하고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늘상 우리가 접합니다만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서 도발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합니다. 정말 압수수색하기가 정말 전투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사실 일체 부인합니다. 혐의사 일체 부인하고 그 다음에 공안 탄압이라고 역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항고, 재항고 하면서 그래서 관할병이 이런 어떤 재판 과정에서 정말 그 심한 재판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안보 위기의 조정 위험과 실상을 보게 되면 목표는 결국은 보수 정권이 집권하게 되면 타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사시에 국가 파괴 혼란 유도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 여론 왜곡하고 국론 분열하고 그 다음에 고첩을 갖다가 평소에 포섭을 해서 국가 안보 기강을 회의를 조정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진짜 문제가 되는 게 안보 기강도 회의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도덕성 회의입니다. 이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데 있어서 큰 우리가 해결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법질서, 법치 무력화시키고 반정부 세력 사회 혼란을 유도하면서 정권 무능화,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사실상 이렇게 그 큰 성과를 거양을 했습니다만은 참 수년간 시간이 좀 더 주었으면 수사 확대로 일망타진을 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하는 그런 간첩 사건 수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우리 국정원 수사가 지금 이제 수사권이 이제 폐지되는 바람에 아마도 경찰 자체로서 아무리 좋은 여건이 있다 해도 아마 해외에서 처정한다거나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각자 국가안보에 대한 경계심을 또 가져야 되겠고 문제는 반정부 투쟁을 반정부 투쟁을 그 부분과 그다음 국가 주요 기관 시설 보호하고 유언비 확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그런 그런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걸 부분을 명심을 하면서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국가 전략적인 그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이런 걸 강조하면서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